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김영찬 국장님께서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은행의 김영찬입니다. 아까 유 교수님께서 처음에 박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되지 못했고요. 제 시간이 굉장히 짧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생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분이 독일에서 오셨는데 독일 경제를 이제 말씀드리니까 좀 부담은 가지만 저는 이런저런 정도로 학생으로 또 직원으로 독일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 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과 지금 세 번 말씀을 보태서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 중에 요건 제가 찍은 건데요. 요거는 94년에 그때는 그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해서 자동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벌써 이제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고요. 11월 9일이면 내일은 이제 독일 통일 24주년이고요. 여기 먼저 독일 전체로서 이 통일 후에 25년 지금 장벽 붕괴 25년 지난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 다음에 양국 간의 수렴, 접근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장벽 조각입니다. 제가 구입했던 조각이고요. 요 쇼트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거는 이게 독일 경제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 3월 18일에 동독 최초의 총선이 있었고 이때 서독 쪽의 정치가들이 동독 쪽에 가서 많은 지원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 7월 1일에 통일 전에 통화 경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이라는 거는 서독의 도이체 마르크화가 동독에서 통용되고 분데스방크가 중앙은행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경제 통합이라는 거는 서독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전역에 통합된다. 통용이 된다. 그리고 사회 통합이라는 거는 노동 시장이라든가 노동법 아니면 사회보장 제도가 동독에도 통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동독의회가 서독으로 편입을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3일 날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그 그래프를 독일 전체의 경제 상황을 간단히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통일 직전 80년대 후반에 보면은 독일 경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양호했고, 그러다 통독 후에 일시적 동독 붐을 거쳐서 한 10몇 년간 굉장히 침체기를 겪습니다. 이때는 EU 지역보다도 낮은 성장을 겪죠.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려는 2006년 7년에 살아났다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로 마이너스 5% 성장을 겪은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이때도 낮아졌다가 그다음에 통일을 이후로 2005년까지 한 11%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때를 피크로 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때가 이른바 이제 독일의 고용 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를 보면 통독 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과 함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 2000년대 들어와서 이때가 뭐 유로화 출범이랑 맞물리는데 최근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보면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지만 통독 후에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때가 아까 블룸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분데스방크가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그때가 영국 파운드화가 ERM 체제에서 빠져나간 조지 소로스의 공격에 의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막대한 손해를 입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 이때를 어떻게들 평가를 했느냐 보면 80년대 후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그 재정수지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 서독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작은 경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독의 기쁨도 잠시고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일단 실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출경기였죠. 그 동독 사람들한테는. 슈미트 수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이 이런 거였나, 그런 한탄부터 그때 나온 책들에서 보면 통일의 비용, 통일의 큰 죄, 통일의 좌절, 뭐 잘못된 출발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가 우리나라에도 통일은 기쁜 일만이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때가 독일이 아마 제일 안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유럽이 이제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시기고 뭐 대재앙 통일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었죠.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슈퍼스타의 몰락 이게 다 2003년 4년 5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때는 라인강의 기적 부활이냐 침몰이냐 그리고 그때도 물론 독일 경제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소리 묻혀 있었고요. 이런 굉장히 안 좋던 와중에서 나온 게 슈레더 정부에서 행한 아젠다 2010입니다. 이때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개혁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던 단위 노동 비용이 물론 통일 후에 좀 이 정체를 하다가 이때도 내려가서 독일이 비가격 경쟁력 외에 가격 경쟁력도 갖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 유럽 내에서 비판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그 2006년에 경제가 좋아졌고 글로벌 위기를 훌륭하게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독일 경제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파워하우스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이런 파워하우스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유럽의 안정축 이걸 기반으로 건전 재정과 어떤 기술 개발 구조 조정을 위주로 하는 베를린 컨센서스가 유로지어 위기 해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우승한 후에 우리나라도 뭐 독일 배우기 한창이었지만 이 뉴스위크의 표지에 나온 것처럼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한 모델로 굉장히 이 칭송을 받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독일이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줬다는 데서 굉장히 좋은 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컨버전스를 본 뱅킹 시스템은 지금 뭐 여기 KFW에서도 오셨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데스방크는 처음에 뭐 전환 비율 가지고 좀 갈등을 겪었지만 화폐 공급이라든가 통화 정책, 지급 결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다 잘했고요. KFW는 이 주택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서 그 재건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금융 부분은 굉장히 빨리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블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GDP나 생산성은 처음에 급속히 상승을 하다가 물론 90년에 산업 생산이 붕괴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정체기를 거쳐서 최근에는 서서히 조금씩만 좁혀가는 독일 정부의 표현에 의하면 서서히 좁혀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제일 큰 문제였죠. 한때 이 거의 18%를 넘으면서 20% 가까이 동독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때 이게 진짜 통일하면 큰일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줬던 때죠. 근데 이런 동서독 전체로 비교하는 거 말고 주별로 보면 이 한쪽은 임금이고 한쪽은 1인당 GDP입니다. 이 1991년에 출발할 때는 동독 지역 주들이 전부 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이 따라와서 서독 지역 주의 취약한 주 그쪽으로 거의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동독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훨씬 뭐 포장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어딘가 조금 요새 와서 정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로 한번 보시면 동독 지역이 아주 소득이 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더 작은 지역으로 쪼개보면 동독 지역에서도 말씀하셨던 뭐 드레스데나 라이프치히 이에나 이런 를 통해서 산업화가 빨리 진전된 데서는 소득이 독일의 평균 수준에 다 육박하거나 좀 넘어서는 그런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공 이전 지출 트랜스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뭐 통일 비용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 독일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통일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추계도 어렵고 개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이렇게 많은 돈이 그 동독 쪽으로 갔는데 소득 GDP의 4% 이상 넘어갔는데 그게 절반 이상은 사회보장 쪽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 독일의 특유의 재정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돈이 많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는 게 그게 독일 사회를 안정화시킨 측면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물론 이걸 통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게 여기 보시는 대로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유출을
그 상당히 정지시킨 측면도 있다. 처음에 이렇게 많다가 나중에는 유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실업이 많이 나고 산업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는가?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전환 비율이 좀 이상하게 됐다. 근데 전환 비율을 간단히 얘기할 수만이 없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기업의 코스트 쪽에서 얘기하지만 그건 기업의 부채이고 기업의 부채는 그 은행의 대출 채권이고 정부의 보증 채무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으로 봐서는 소득이고 초기에 출발하는 저축이익도 되기 때문에 또 중앙은행으로 봐서는 이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 유로 그 마르크화에 대한 소독 마르크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열망이 이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5대1, 7대1이 좋았다고 얘기하기만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환 비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초기에 임금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임금 협상에서 한 3, 4년, 4, 5년 내에 서독적으로 협상 임금을 다 맞춰버린다고 합의가 됐고 실제로 급격히 임금이 오르면서 이 제조업 쪽에 보면 단위 노동 비용이 사실 이 서독 지역의 40%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다 가격 경쟁력은 상실한 거죠. 그 후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지만 그리고 너무 안이하게 다 잘 될 거다. 마르코만 들어오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환상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더 힘들게 했던 측면도 있고요. 처음에 환영받던 콜 총리가 물론 교수님 오신 할레 쪽에서 계란을 이렇게 맞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왜 잘 살게 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실업이 많아지느냐 이런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에서는 가격 문제였고 시장이 완전히 상실이 됐습니다. 이거는 영화 굿바이 레닌이라는 데서 따온 건데 물건이 동독 물건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소독 물건이 그대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다 상실하고 또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그쪽 시장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겠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초기에 자산권의 불안식사 우리는 그때 미해결 자산에 관한 처리 문제라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났었는데 나치 시절이나 동독 시절에 몰수된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재산권에 대해서 그 반환 우선주의를 채택하면서 초기 투자에 많은 걸림돌이 됐고 아까 예도 들어주셨지만 이 건수를 보면 80만 명이 신청을 해서 230만 건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저건 필지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공장을 하나 칠 때 이게 내 땅이요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신탁관리청 트로이한테 안슈탈 때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초기 문제였고 최근에 그 한래경제연구소나 독일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체된 생산성이나 소득을 따라가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겠다. 좀 중소기업 위주로 동독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어떤 따라가는데 소독 지역을 캐치업하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독에 있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서독으로 넘어온 다음에 가지를 않았거든요. 여기 아이겐이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상장 기업의 대부분은 이 서독에 특히 남쪽에 배치해 있고 그 대신 이 동독 지역에서도 자동차 공장이나 이 전자 공장, 화학 공장이 들어간 쪽들은 소득이 꽤 올라간 걸 아까 말씀하신 데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대안은 없었냐? 아주 쉽게 우리는 4대1로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임금을 안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주라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동독에서 서독 쪽으로 그거랑 막을 때 과연 그럼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이거를 3대1, 4대1로 하고 임금을 안 올려줬다면 그런 플로우 면에서 정부에서 임금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얘기가 됐었고 아니면 자산 쪽으로 민영화, 사유화 과정에서 지분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얘기가 됐던 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보신 대로 그런 방식들이 택해졌고 또 하나는 그 엄격한 노동시장 규제, 서독의 노동시장이나 환경 규제가 과연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는 게 맞았는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예 그 초기부터 그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저기는 어쨌든 독일이 잘 했던 거에서 그 교훈을 찾고
조금 문제라고 지적됐던 것들은 어떻게 조합을 짜서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